자, 그럼 먼저 트랙 A의 첫 번째 순서인 시대의 요구 교육의 디지털 혁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팬데믹을 겪으면서 앞으로의 팬데믹 이전의 상황을 회복하더라도 교육은 그 이상으로 발전해야 함을 뚜렷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더 나은 그리고 더 탄력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리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혁신과 앞으로 미래 교육의 전망은 어떠한지 세 분의 발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표는요. 유네스코 정보통신기술개발 프로그램의 석자 교수이시자 영국 로열 홀리데이 런던대학교 지리학과의 팀 어닌 교수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는데요. 현명한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탄력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팀 어닌 교수님께서는 영연방 텔레커뮤니케이션 조직 사무총장과 영연방 장학금위원회 의장을 역임하셨으며 디지털 기술로 인한 불평등과 이 최빈층 및 가장 소외된 계층의 기술을 통한 권익 신장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교수님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Professor Tim Onin, hello. 안녕하십니까? Good morning.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오늘 us. 이렇게 시간 So please begin your 내주셔서 진심으로 presentation. 감사드립니다. 발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ndeed for this 안녕하십니까? opportunity. 오늘 이렇게 And, 발표 for 기회 the 주셔서 introduction. 감사드리고요. 소개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뵐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제가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뵐 수 없음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참여를 해주신 프로젝트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회복력 있는 교육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제가 이 최근 교육 기술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놀라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노멀로 돌아갈 것이다,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뉴 노멀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위협이었을 수도 있고요. 많은 경우 저희가 위협이라고 느꼈습니다만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기술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코비드-19는 어려운 과제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갔고요. 또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다시 재구성하고 재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또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교사의 또 중요성을 배우게 또 느끼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회복력이 있는 교육 체계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죠. 이게 새로운 팬데믹이 됐던 자연재해가 됐던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회복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또 오늘 발표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회복력 있는 교육 시스템을 탄력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을 위한 교육 체계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과거에는 사실 교육에 있어서 불평등을 가중시켜 왔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파키스탄에 있는 아프간 난민 아이들입니다. 또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 또 이디오피아의 이제 장애 학생들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작년 12월 저희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교육 시스템을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7명이 참여한 자문팀으로 구성된 프로젝트였고요.
당시에 영국의 교육부를 뿐만 아니라 월드뱅크에서 참여를 해주셔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몇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정부의 활동들을 보게 되면은 또 평등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평등도 중요하게 중요한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based on what we know works. 어떤 것들이 성공적인지 검증된 체계를 가지고 저희가 접근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많은 혁신적인 일들을 했습니다만은 모든 혁신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정부 차원에서는 실패한 혁신에 쓸 예산이 부족하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희가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참여를 했었습니다. And audio and video. 오디오, 비디오와 같은 이제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접근을 했고요. 방법론입니다. 저희가 Approach to everything we did. 모든 것에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Focus group discussions. FGI, 포커스 그룹 디스커션을 진행을 했고요. 또 많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여서 의견을 취합을 했었습니다. 지금 43분의 여성 그리고 44분의 남성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 세계 전문가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어떤 정부가 되었든지 어떤 정부가 되었든 간에 이런 그 기술을 통해서 평등과 탄력 있는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장문의 PDF라든지 책을 만드는 것은 지양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요약본을 가지고 간단 명료한 메시지를 가지고 정부에게 제출을 하겠다, 다양한 정부에게 제출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는 또 이런 그 짧은 요약본뿐만 아니라 굉장히 세세한 내용들이 들어간 세부 가이드라인도 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수립을 했고 또 다수의 언어 그리고 또 오디오로도 작성을 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인드 맵을 작성을 했는데요. 6가지의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이 중요하고 교사가 중요하고 이런 다양한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요. 세세하게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보고서에 근간이 되고 있는 주요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1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요약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전체 보고서는 한 230여 페이지가 됩니다. 모든 분들이 그것을 다 읽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요약본도 있고요.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위하고 아래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샌드위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상위 부분과 하위 부분 모두 다 필요합니다. 정부 차원에 있어서 종합적인 비전이 필요한 것이죠. 또 중간에 있는 것이 5가지의 테마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회가 접근을 해야 되겠고요. 또 접근성을 제공을 해야 되겠고요. 또 컨텐츠별로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교수법에 대한 내용, 또 교사분들을 위한 가이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디지털 기술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각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정부 차원에서 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자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있죠.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이제 평등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많은 국가들이 평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교육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격차가 심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불평등을 야기하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이제 정부 차원에서 평등을 강조한다라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이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또
디지털 있어서 정부 개혁을 보게 되면 뭐 보건부에서 이런 일을 하고 교육부에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부처 간의 조율이 많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병행해서 다른 추진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국가들이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합적으로 접근이 돼야 되고 탄력적이어야 됩니다. 민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부는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있을 경우에는 한 측면의 정책을 실행하다가 전환이 일어나는데 장기적으로는 사실 통합된 접근법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이 전달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이죠. 또 재정 지원도 필요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연결성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전적으로 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부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고요. 이렇게 그 파란색으로 구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위아래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 5가지의 주요 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가장 취약계층에 사용하고자 하는, 적용하고자 하는 정부 차원에서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체 사회에 걸친 전 사회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부모들이 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전 사회에 걸쳐서 직업 교육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여기 이제 10대들이 있는데요. 코스타리카에서 노트북을 활용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교과 과정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직업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원칙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평등 원칙도 있고요. 또 가족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서 지역의 지역 공동체의 참여도 중요하죠.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민간 부분하고 건설적으로 협업하는 것도 중요하죠. 많은 경우 정부와 민간 부분 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민간 부분에서는 정부에서는 재정 지원을 해주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는데요. 교육에 있어서 기술을 봤을 때는 무엇보다도 수익 창출도 어느 정도 담보가 돼야 됩니다. 또 평등에 대한 원칙을 봤을 때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이러한 기술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또 저희가 이런 지원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또 코로나19에 있어서 저희가 함께 학습을 하면서 개개인의 웰빙과 안녕을 또 배워나가고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학습자들의 정신 건강 또 고려를 하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런 학습자들을 참여시키는 것,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원칙들이 담보가 되어야지만 교육에 있어서 평등을 확보할 수 있고요. 또 다음은 이제 접근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접근성에 대한 강조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탄력성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 학교 말고도 많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학교들을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취약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또 적합한 인프라를 갖춰야 됩니다. 단순히 디지털 연결성만 제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보편적으로 공급되고 있지만 아프리카 대륙 같은 경우에는 도서 지역에는 전력망이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교들이 전기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테크를 설계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기가 없기 때문에요.
that we have to have off-grid solutions. 그래서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해서는 전력망에서 벗어난 오프-그리드 솔루션이 필요하고요. 뭐 풍력 발전이라든지 또는 수력 발전 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혁신에 있어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킬러빗 하일랜드에 있는 사라워트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에서는 무료로 유일하게 이 연결성, 커넥티비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또 평생 교육을 위한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학교 체계뿐만 아니고 이제 평생 교육이 가능해야 되겠고요. 또 시민 단체와 민간 부분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함께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요 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체적인 배경별로 맥락별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와크 지역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라와크에서 필요한 내용과 탄자니아에 있는 지금 이 학생들이 필요한 내용들이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정부들이 주요 이제 테마들을 정해야 될 텐데 첫 번째 이런 그 취약계층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과정에 걸쳐서 취약계층화가 됐을 수 있는데요. 뭐 장애계층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여성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기술적으로는 기술 중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술들, 라디오라든지 TV와 같은 옛 기술이 있다면은 아직도 이런 기술들이 중요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미래 기술, 현재 기술 간의 어떤 중립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지금 제가 영어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콘텐츠를 또 맞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어린 학생들이 원하는 콘텐츠와 또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원하는 콘텐츠가 전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축은 교수법입니다. 우수한 교수법과 학습, 관행이 필요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어린아이들이 디지털 기술을 잘 사용하는데 선생님들이 사용을 못한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모든 교사분들이 디지털 기술을 전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교사들도 직접 배우고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제가 들은 많은 사례들을 보게 되면 지금 말라위에 있는 교사분이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데요. 작은 휴대폰을 사용을 해서 이게 왓츠앱이었나요? 위챗 같은 앱을 통해서 보면서 칠판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축이 되겠는데요. 지금 UAE에 있는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무엇보다도 현명하게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아이들은 굉장히 쉽게 기술을 접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보안도 중요하고요. 개인 정보도 중요하고 데이터 보호도 중요합니다. 또 적절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좀 더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지금 발표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우선 액트 3, 저희가 세 개의 실행 계획에 따라서 대부분 거기에 맞는 이제 5가지 테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콘텐츠, 포용, 인프라, 교수법, 안전성과 보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무엇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이 이제 지향해야 되는 것인지를 보게 되면은 우선 디지털 기술을
충분한 교육 없이 교육 현장에서 실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지만 학습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교수자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선생님들이 먼저 익숙해져야 되고요. 또 관련된 교육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경우 시범 프로젝트들을 실행을 하는데 이 시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기술에 있어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먼저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범 프로젝트에 있어서 정말 포용적인 환경이 아닐 경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시범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 가장 포용적인 형태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 마지막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는 발표였기를 기대하고요. 저희는 무엇보다도 도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기술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일부 기업들을 대변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 그림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툰니스트, 알도니스크라는 인도 카툰니스트가 그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유한 학생이 지금 노트북과 휴대폰을 들고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 처져 있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빈곤에 의해서 뒤처지고 있죠. 지금 책을 가지고 출발점에서 출발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후에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 뒤에도 두 분의 연자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지난 며칠 동안 굉장히 또 흥미로운 대화들이 있었고요. 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제 발표 시간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유한 학생이 교육만이 빈곤을 끝낼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다른 빈곤한 학생들이 빈곤한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온라인에 접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가르쳐줄 수 있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흥미로운 발표였기를 바라면서 또 다음 발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트랙 A의 첫 번째 발표셨는데요. 현명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통해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탄력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인사이트가 정말 충만했고요. 너무나 좋은 내용 잘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Q&A 시간에 한 번 더 초대를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참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발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문병로 교수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AI가 촉발하는 교육의 최적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요, 이론적 연구를 배경으로 산업적 응용을 추구하는 컴퓨터 공학자이시고요. 한국 최초로 학문적 최적화에 기반한 알고리즘 투자사인 주 옵투스 자산운용을 창업, 성공적으로 안착시켰고 또 CEO를 겸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전공서 및 투자 교양서를 집필하셨고 알고리즘, AI 그리고 이 건강한 투자에 관한 칼럼을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계십니다. 자, 교수님의 강연도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문병로 교수입니다. 오늘 AI가 촉발시키는 교육의 최적화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최적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게 이제 최적화의 대상으로 보이거든요. 뭐 광고라든지 주식 투자라든지 스케줄링, 디자인,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최적화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관련된 연구를 하다가 데이터로 잘 작동해서 회사를 만들었고 교육도 오늘 이제 발표하는 교육도 사실 이 최적화의 킬러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거든요. 이미
교육에 관한 최적화 분야에서 유니콘이 이미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풋을 받고 그 인풋에 대해서 어떤 아웃풋을 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을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인풋에 대해서 어떤 아웃풋을 내는 시스템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는 걸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한국어로는 시스템 규명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을 규명하는 시스템이 뭐 신경망이 될 수도 있고, 디시전 추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함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요즘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딥러닝, 딥 뉴럴넷이 이 대표적인 시스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기술적 실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렵 채집 시대의 신체로부터 불과 한 6,000년 남짓 지금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그 진화의 스피드로 보면은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이거든요. 이제 이런 수렵 채집에 어울리는 신체로 갑작스럽게 문명 생활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 모순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인간이 기계와 혁신 경쟁에서 패한 상황이다. 인간의 신체는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신체는 느릿하게 진화하고 기술은 굉장히 빨리 진화하고 있다. 그런 경쟁에서 인간이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기계와의 경쟁이라는 책에서 테크니컬 언임플로이먼트, 기술적 실업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게 이제 노동의 새로운 용도를 찾아내는 속도보다 노동을 절약하는 속도가 더 빨라진 상황. 그래서 구조적으로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죠. 근데 이게 뭐 이번에 AI로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중간중간에 혁신적인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일어났던 상황이죠. 데자뷰 같은 거죠. 17세기에 방직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할 무렵에 가내 수공업이 초토화가 됐죠. 그때 막 방직 공장을 부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르다이트 운동. 그다음 20세기에 컴퓨터 인더스트리가 이제 기계적인 작업을 대체하고 반복적인 작업 그런 걸 대체하게 되니까 또 실업의 위기가 생겼죠. 근데 이제 이런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고 실업의 위기가 생길 때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장은 더 커졌고 그 새 기술로 인해서 더 많은 직업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AI 혁명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길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이제 앱스트랙션, 추상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이런 책에서 제 주장을 한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게 된 시초는 인간이 허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걸 가지고 크레딧을 줘가지고 허구의 추상화를 통해서 문명이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신화라든지 국가, 화폐, 자아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추상화가 돼가지고 허구의 추상화를 통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인류의 이런 허구의 추상화 과정이 우리가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 인간의 지식, knowledge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추상의 추상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컴퓨터라든지 AI라든지 뭐 딥러닝 이런 것들이 지적 추상화의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추상이라는 게 추상화라는 것이 인간의 전유물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최근의 AI 혁명으로
이 추상화라는 게 기계 속에서 이몰즈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자체가 지금 혁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에 대해서 조금 더 직관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이그젬플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심층신경망 딥 뉴럴넷을 그냥 간단하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심층신경망에서 이걸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자는 이게 노드라 그러죠. 저 아래쪽에 있는 동그라미 저겁니다. 이게 인풋들이 들어오면 인풋에다가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더하는 겁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팩터의 내적이라는 거죠. 이런 간단한 연산을 하는 기계들이 수없이 모여가지고 수십억 개 모여가지고 큰 이 신경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의 발전을 보면 복잡한 산출물은 꼭 복잡한 것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화상을 인식하는 어떤 신경망에서 추상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역산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간에 이런 우리 머리의 뉴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노드가 있으면 그 노드를 가장 활성화시키는 인풋이 어떤 거냐를 거꾸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산을 해가지고 이제 그려본 건데요. 여기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차를 인식하는 거, 코끼리를 인식하는 거, 의자를 인식하는 거, 이제 이런 뉴럴넷이 있는데, 거기에, 요 아래쪽은 그 초반의 그게 초반의 노드들, 초반의 뉴런들이 어떤 걸 대표하고 있느냐를 보인 겁니다. 상당히 좀 사선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하학적인 모양을 추상화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뉴럴넷이 진행이 되어 가면 중간쯤에는 이런 가운데 있는 것들, 사람 얼굴 같으면은 사람 얼굴의 부분적인 특징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막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의 뉴런에 가면은 사람 얼굴의 전체적인 모양의 다양한 특징들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 추상화가 되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아마 우리 두뇌 속의 영상의 프로세싱, 그다음에 지적 체계의 프로세싱에서도 아마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오픈 AI에서 이것도 역시 영상 인식입니다. 아주 방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여기도 이제 그 뉴런들이 단계별로 어떤 걸 추상화하고 있는지 역산해가지고 대표적인 이미지 같은 걸 만들어 본 겁니다. 여기 왼쪽이 초반의 뉴런이고, 그 다음에 중간이 중간 레벨 정도, 그 다음에 저쪽 맨 끝이 마지막 레벨의 뉴런들이 대표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 초반에는 역시 아주 기하학적인 모양을 보입니다. 그다음 후반에는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이미지들이 편린들이 잘려가지고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럼 뒤로 갈수록 이제 좀 큰 이미지가 나오죠. 그럼 이거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러니까 흑인들을 아마 인식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여기서 가장 잘 반응을 하는 이미지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에 가장 잘 반응하는 노드를 거꾸로 역산을 해가지고 맨 앞쪽에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면 이런 추상적인 이미지가 됩니다. 그게 추상화된 인풋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제 흑인이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인식하기 위해서 이런 초창기에 이런 인풋의 추상화가 일어난다. 이게 사실 이 이미지만 봐가지고는 흑인의 특징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상의 체계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추상화, 이런 기술 발전의 결과로
아주 혁신적인 대표적인 산출물들이 최근에 만들어졌죠. 이 알파고라든지 이세돌을 이기고 지금 세계 챔피언 커제 같은 선수보다 한 3단 정도 앞서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 바둑이. 그다음에 알파폴드 세계의 챌린지라고 했던 뭐 천년이 소요될 거라고 했던 그런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관한 규명이 이 알파고를 만든 같은 회사에서 도전해가지고 그냥 몇 년 만에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백질 3차원 구조를 거의 맞췄다고 할 정도로 지금 정확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신약 개발의 혁명이 아마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오픈 AI에서 GPT-3라는 걸 발표를 했죠. 이게 이제 자연어 처리 시스템인데 지금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또 어떤 문장이 이게 사람이 만드는 것인지 기계가 만드는 것인지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물론 사람처럼 이해를 하고 문장을 만들고 대답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보기에 구별을 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사용된 테크닉들이 다른 분야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핵심 기술들이 여기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생물정보학, 바이오인포마틱스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지금 사용이 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술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코비드-19 코로나 사태가 와가지고 저희 교육 현장에서도 아주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현장 중에 하나가 교육 현장일 겁니다. 갑작스럽게 비대면 강의로 전환이 됐고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경우에도 초반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아주. 왜냐하면 대면 강의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강의를 하고 나면 앞에 이렇게 눈이 좀 초롱초롱한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뭔가 웃기는 이야기를 하면 웃기도 하고 또 잘 모르면은 얼굴이 좀 어두워지기도 하고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다들 눈을 안 마주치려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그런 것도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잘된 강의를 마치고 나면 좀 적당한 흥분이 돼가지고 땀이 나고 적당한 흥분 상태가 되고 나면 이제 애들립 같은 것도 나오고 강의가 굉장히 알차게 이제 다양한 관점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게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화면을 보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흥분 상태를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만스럽게 한 학기를 마쳤는데 지금 이제 새 학기가 지나고 네 번째 학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당혹스러운 게 학생들이 강의 평가를 했는데 강의 평가 결과가 대면 강의 때보다 점수가 더 높은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 지금 새 학기가 지나고 네 학기째 접어들고 있는데 계속 컨시스턴트하게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줌으로 하지 않고 강의 녹화를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그냥 올려주거든요, 학생들한테. 근데 이게 구식 녹화 방법 같이 보이는데 학생들이 이 방식을 더 좋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왜 좋아하는지 보니까 학생들이 다시 보기를 할 수가 있다, 무한정으로. 강의 시간에는 증명할 때 한번 쳐다보고 이해를 잘 못하고 놓치면 그냥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데 녹화 강의 방식에서는 이해 안 되는 걸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시간과 관계없이 공부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걸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게 슬슬 고착되다가 보니까 학생들의 스타일도 좀 바뀌는 것 같고, 저의 생각도 좀 바뀌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교직에서는 이 지금 교수들의 해외 여행이 제한되거든요, 학기 중에. 2주일 이상은 못 가게 돼 있는데, 그리고 보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이런데, 지금 이런 것도 다 바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도 이제 강의를 할 수가 있고, 또 미리 녹화해서 올려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만일에 우리가 온라인 에듀케이션으로
교육의 목표를 80%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교육의 80% 정도를 달성할 수 있다면 과연 대학의 정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게 될 건가? 지금처럼 정부가 컨트롤하는 정원 체계가 과연 의미가 있게 될 건가? 저는 붕괴할 거라고 봅니다. 시간의 문제지. 뭐 당장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서 탑 클래스 대학의 학위가 없이도 뛰어난 인재들은 아마 옛날보다 더 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과거에는 어떤 교육을 받으려면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상태, 그다음에 시간, 그다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지금 변하고 있죠. 그래서 교육을 위한 중간 과정에서 드는 비용, 인터미디에이트 코스트가 다운된다. 대표적인 게 대학이나 뭐 이런 거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죠. 그래서 수강생당 코스트가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교육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죠. 이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교육의 민주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거는 탑 클래스 대학들의 커패시티는 커질 것이다. 이런 결과로 대신에 로우 클래스 대학들의 수요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로우 클래스 대학들은 어떻게 서바이브를 할 건가? 이게 아마 큰 이슈로 대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최적화 관점에서 보면 교육이라는 게 킬러 도메인입니다. 진짜 학교 교육이라는 게 더 이상 마지막이 아니다. 학교를 다 졸업하고 나서도 많은 추가적인 테크닉을 배워야 된다. 다행히 교육의 접근성은 낮아진다. 그런 과정에서 효율성이라는 게 굉장히 크리티컬해질 것이다. 다행히 데이터는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기술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쪽에서 이런 거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한 여러 가지 토픽들을 여기 나열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개인화, 그 다음에 추천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프레딕션, 예측 같은 거. 학생이 어떤 경로를 밟아갈 건가. 그 다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그레이딩이라든지 머티리얼들 만드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테스트라든지 뭐 피드백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과 교수자의 스타일의 매칭이라든지 뭐 행정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주제가 될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최적화 관점에서 보면은 다 좋은 어플리케이션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계가 나보다 나를 덜 잘 아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내가 과연 내 자신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느냐? 우리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보면 옆에 광고가 뜨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띄우거든요.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을. 그 어떤 관점에서 보면 페이스북 같이 나의 활동 데이터를 가지고 더군다나 나와 비슷한 다른 사람의 활동 데이터도 다 보유하고 있는 그런 데서 보여주는 그런 광고, 그런 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교육으로 이제 눈을 돌리면 그럼 과연 나는 내가 뭘 배워야 될 건가, 어떻게 배워야 될 건가를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럼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공부한 결과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큰 기업체 같은 데서 충분한 최적화를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면 기계가 나의 학습 경로를 디자인하고 훨씬 효율적으로 나의 교육 체계를 디자인할 수 있다.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일부 구현한 그런 회사들이 지금 이미 유니콘으로 등장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앞으로 아마 지금 뭐 그런 유니콘 기업 몇 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은
많고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트랙의 교육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기계가 나를 더 잘 아는 시대, 교육 체계, 교육 시스템, 방법까지도 이제 기계에 의존할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좋은 내용 많이 공유를 해주셨고요. 이제 트랙 A의 마지막 강연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도 여러분의 의견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관심 또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고 계시고요. 질문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트랙 A의 마지막 발표까지 들은 후에 여러분의 질문 그리고 의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디지털교육정책본부 장시준 본부장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코로나19 이후 미래교육을 위한 한국의 교육정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장시준 본부장님은 20여 년간 캐리스에서 근무하시면서 교육정보화 분야의 정책 연구, 서비스 개발과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오셨으며 교육정보화 발전 방안 수립, 스마트 교육 발전 전략 수립에 참여하는 등 국가 수준의 정책 수립에 기회에 오셨습니다. 이번 발표도 기대가 되는데요.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장시준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미래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진행되기 때문에 미래를 그리는 것,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코로나 이후의 교육 정책은 회복과 혁신,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정부도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한국에서 그동안 운영되었던 원격 교육의 현황, 그리고 이후의 미래 교육 방향, 정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미래 교육 방향은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되는지 이 순서대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결국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이 결국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결국 미래에 대한 변화 그리고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디지털 혁신이 활용되는 것 그리고 또 언급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사회가 전체적으로 혁신이 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변화가 가속화됐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디지털 혁신 또는 4차 산업혁명 이후에 교육이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회 변화를 위해서 디지털 기술 또는 혁신이 어떻게 활용돼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이제 고용과 기술 측면에서 미래 교육을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역량 개발을 위해서 디지털 기술이 당연히 활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파괴적 혁신을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미래 교육을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혁신적인 방법을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용입니다. 이번 원격 교육 기간 중에 가장 화두가 됐던 부분이 결국 교육 격차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육 격차라든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포용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로는 신뢰입니다. 신뢰는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합리적인 의사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 코로나 기간 중에 원격 수업 등을 통해서 이제 디지털 혁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데이터가 누적된다는 부분인데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교육 정책이 수립돼야겠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회와 개인이 상호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져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코로나 기간 중에 원격 교육
우리들이 운영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서포트가 됐는지 좀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그 작년 4월 그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초중등 학교에서 이제 공공 LMS를 중심으로 원격 교육이 갑자기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아주 짧은 2주간의 준비 기간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교육부도 발빠르게 그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원격 수업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 아울러 그 원격 수업의 결과를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까지 그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짜여진 체계 내에서 그 운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스템적으로나 그 제도적으로나 굉장히 좀 그 무리 없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한계도 있었겠죠.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학습터라는 초중등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2018년까지 그 학생 그 가입 회원 수가 한 34만 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 학생의 뭐 초중학생의 한 10% 정도가 사용하던 서비스였는데 이게 작년 코로나를 거치면서 380만 명, 그러니까 거의 모든 학생들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의 발전을 이루다 보니까 뭐 서비스에 대한 요구 사항도 많아지고 발전에 대한 요구 사항도 많아졌는데 이러한 그 사용자들의 요구를 받아서 그 여러 가지 서비스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 1년 반 동안 저희들이 이제 원격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 원격 수업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얻었는가 한번 좀 성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좀 저는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원격 수업의 그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을 그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짧은 시간 내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량 서비스가 그 저희들이 제공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후에 어떤 발전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는 측면. 두 번째는 이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ICT 활용에 대해서 좀 굉장히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거부감 또는 뭐 주저함이 있었는데 이러한 그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거의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그 ICT 활용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생님들의 경험을 어떻게 앞으로 그 활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미래교육 체제, 그러니까 뭐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라든지, 그다음에 그 새로운 학습 모델을 디자인한다든지, 이게 미래교육 체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실 수업의 혁신입니다. 그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들이 여러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그 이번 원격 수업을 계기로 해서 선생님들이 보다 다양한 수업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수학습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결국 수업 혁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향후 어떻게 그 원격 수업의 경험을 교실 수업 개선으로 이어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부 차원에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원격 수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했는데 뭐 무선 인터넷의 연결이라든지 그 KDC에서 운영하는 이학습터 또는 EBS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클래스와 같은 퍼블릭 LMS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민간의 서비스를 연결해주고 이런 노력들을 현재도 지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교육 격차 문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저소득층 학생이나 그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한테 스마트 디바이스를 제공해 준다거나 아니면 교육용 민간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등의 그 단기적인 현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 장기적으로는 아까 뭐 이학습터, 뭐 온라인 클래스, 그다음에 민간 서비스들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좀 학생들 입장에서 민간의 서비스, 공공의 서비스를 구분하지 않고 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라는 측면에서 K-에듀 통합 플랫폼이 현재 구상되고 그 서비스 그 개발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뭐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민간과 공공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접근하고 그 공급자 입장에서는 뭐 개인이 됐든 민간 회사가 됐든 그 학교에 필요한 에듀테크 서비스라든지 콘텐츠를 자유롭게 제공하고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해서 그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교육 활동, 맞춤형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전체적인 체제를 현재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는 현재 그 ISP가 끝나고 그 한 2023년 정도의 개통을 목표로 현재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에듀테크 에코시스템이라는 표현을 붙여봤는데 결국 이제 시스템적인 문제로 과연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특히 이제 디지털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도 그 학습 격차 문제라든지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번 원격 수업 과정에서 노정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그 디지털 교육 역시 좀 컨텐츠 측면, 플랫폼 측면, 그다음에 컨텐츠의 배포, 그다음에 인프라 측면, 그다음에 뭐 저소득층 지원이라든지 에듀테크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그 펀더멘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지원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디지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러한 안정적인 디지털 교육을 위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다양한 형태의 에코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에듀테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다양하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자세한 사항들은 이후의 세션에서 좀 많이 논의될 것 같아서 저는 뭐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은 학교 교육 전반에 에듀테크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학급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학년, 그다음에 그 행정, 그다음에 진로지도, 그다음에 생활지도 등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에듀테크가 활용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학습의 측면에서는 뭐 이미 그 AR, VR 콘텐츠라든지 3D 콘텐츠, 그다음에 이번에 뭐 비대면 원격 수업에서 보셨을 수도 있듯이 뭐 다양한 형태의 기술들이 이미 활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관리 측면에서는 뭐 예측 시스템들이 이미 데이터들을 통해서 그 교육부에서도 정책에 활용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학교 그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살이라든지 그 장기 결석 학생들에 대한 예측 시스템이 이미 그 정책 연구를 통해서 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평가 측면에서도 뭐 자연어 기반의 그 여러 가지 텍스트들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분포를 예측하고 이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테스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에듀테크 기술들이 이미 활용되고 있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민간과 그 정부가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현재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결국 핵심이 되는 부분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회복과 혁신 이 두 관점에서 교육부가 코로나 이후의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로는 교육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교육 정책이 구안이 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관점을 충분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에듀테크 기술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교육 격차 해소 문제라든지 민주 시민 교육, 그다음에 교육 과정이라든지 교육 방법의 개선, 그다음에 평가의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현재 교육 격차 해소라든지 기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19 기간 중에 우리나라의 노력에 대해서는 전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도전적으로 원격 수업을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수학능력 시험도 굉장히 무리 없게 작년에 실시를 했고,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철저한 방역 체제, 그다음에 민간과의 협력,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어쨌든 좀 효과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지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한번 지금부터 더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교육부에서 이제 교육 회복 종합 방안이라는 정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교육 회복 종합 방안은 무엇보다 코로나 기간 중에 뒤처진 학생들, 그리고 제대로 케어를 받지 못했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기본으로 해서 이것을 넘어서 향후 이제 미래 교육, 더 나은 교육을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회복 종합 방안의 세 가지 관점은 적시성,
그다음에 종합성, 책무성을 들 수 있는데 결국 적시에 학생들에 대한 그 종합적인 뭐 심리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심리적 감정적인 부분, 뭐 학습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케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그 골자를 가지고 이 계획이 발표됐고요. 이 계획에도 역시 이제 미래를 지향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볼 정책은 그린 스마트 스쿨 정책입니다. 한 번쯤 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그린 스마트 스쿨에서 지향하고 있는 부분은 좀 통합적인 환경을 구축해서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라는 부분인데 뭐 4가지 정도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공간 혁신, 그다음에 스마트 교실, 그다음에 그린스쿨, 학교 시설 복합화 요 4가지 관점에서 현재 정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결국 이 그린 스마트 스쿨에서도 그 우리들이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ICT나 에듀테크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가미돼 있고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들이 학교 공간 혁신과 맞물렸을 때 미래 교육을 위한 좀 한 걸음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간 혁신 관련해서도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학습자의 경험을 다양한 경험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좀 기술들이 접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스마트 클래스룸에서 지향하고 있는 부분은 개개인 학생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을 확장시켜 주는 그런 좀 지향점을 두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공간 혁신을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를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교육 정책이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교육 여건의 개선, 그다음에 수업 혁신, 그다음에 미래 교육으로 도약을 위한 준비, 이 관점에서 좀 정책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현재 정책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회복을 넘어서 미래를 지향하는 교육을 지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AI 시대에 교육은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을 했는데 교실 측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활용될 것이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보지 못했던 콘텐츠라든가 경험들을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인 교육 도구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새로운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결국 미래 교육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개인화를 지향하는 교육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OECD 2030에서는 기존에 이제 학습의 성취뿐만 아니라 웰빙을 지향하는 교육, 학생 주도성, 그리고 이러한 미래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변혁적 역량을 미래 학습자의 미래 교육에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작년에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종합 방안을 좀 제시를 한 바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제시한 내용은 인간 중심의 교육을 AI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교육을 지향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대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대에 적합한 교육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교양으로서의 AI 역량을 갖추고 AI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체제들을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술과 접목된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학교 교육이 AI라든가 빅데이터등과 연결된 그런 체제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그런 형태로 학교 교육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원에서 연구한 학교 공간 혁신에 관한 연구를 좀 간단하게 요약한 건데요. 결국 에듀테크 기술이란 것이 전체적인 학교 체제와 결합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은 학교 공간과 집을 연결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라든지 헬스케어 서비스, 그다음에 진로지도 서비스, 그다음에 보안, 안전, 이런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에듀테크 기술이 학교 공간과 결합될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저희들이 연구를 수행한 바 있고요.
에듀테크 기술의 다양한 활용에 대해서는 그 향후 그 세션에서 좀 자세히 다뤄줄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래 교육이 지향해야 될 부분들은 정책이 지향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인가? 저는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앞서 말했던 맥락에서 연결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먼저는 처음은 이제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해야 된다는 부분,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역량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향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기술,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뭐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혁신적 기술들에 대한 수용성을 가지고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런 테크놀로지 활용과 더불어 나타나는 교육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좀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투명성입니다. 결국 모든 교육은 투명한 정책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정책이 마련돼야겠다라는 측면에서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은 모든 정책은 결국 현장 지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 관계자와 학교 현장 관계자가 코로나를 바라보는 코로나 이후의 교육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충분히 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부족하다라고 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학교 교육에 여러 가지 사항을 지원했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만들어지는 정책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트랙 A, 시대 요구 교육의 디지털 혁신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세 분의 말씀,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Q&A 시간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인데 저희가 지금 허락된 시간이 약 13, 14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많은 질문과 의견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까지 보내주고 계시는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계시면서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이 디지털 혁신에 관한 부분이라서 더 많이 호응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처음에 발표를 해주셨던 팀 워닝 교수님도 지금 접속해 계시죠? 잘 들리십니까? 네. 땡큐.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런 응원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e good presentation.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감사합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전기가 없는 사람들은 e-learning 툴을 사용할 수 없고 또 미국의 교과서를 이해할 수 없었을 텐데요. 저희 참석자 중에서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과 전적으로 동감을 해주셨는데요. 자, 먼저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적인 질문 중에 먼저 팀워닝 교수님께 이 좋은 소프트웨어와 컨텐츠를 개발해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데 취약계층에서 그런 정보에 접촉할 수 있는 뭐 하드웨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수진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Professor Tim Won-win. Thank you very much for that. 예, 질문 Thank you very 감사합니다. much for the question. I think one has to identify 예, hardware 우선 and technology 하드웨어와 suits the 기술을 context where 정하는 데 the 있어서 people are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상황에 맞춰서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learner, sorry, a hearing impaired learner. Might be very different. 학습자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학습자별 상황에 따라서 제공하는 기술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That is partly where we need to have innovation.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정말 혁신이 필요한 것이죠. AI 관련된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장시중 본부장님,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생각이고요. 또 미래에는 사실 저희 몸에 반도체 칩 하나면은 많은 것들이 해결될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경만 연경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되는 시대가 오겠죠.
scenario that 그렇지만 I'm 이제 not 먼 happy with. 미래의 시나리오고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시나리오는 I 아닙니다만은 would always begin with the education. 저는 항상 이제 learning 교육에 topic. 있어서 학습에 있어서는 기술보다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학습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이 어려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기술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이고 답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아무쪼록 도움이 되는 답변이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nswer, insightful answer. Thank you. 자,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티코리아 문병로 교수님께 이런 실시간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AI도 인간만큼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정도까지 발전이 되어 있나요? 창의적이다. 네. 그 사실 창의적이라는 말의 정의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네. 그 하나의 관점은 그 사실 인간이 기계가 만들어낸 결과물과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구분할 수 있는가에 이제 기준을 두고 보면 사실 구분할 수 없을 정도까지 왔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창의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창의적이라는 게 뭐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의적인 산출물이라는 게 이제 자기라든지 그다음에 자기의 시스템 환경이 가지고 있는 빌딩 블록들이 결합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새로움이 가미돼 가지고 창의적인 산출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철저하게 창의성이라는 거는 그 시스템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바로 직전의 하위 레벨의 그 인텔렉츄얼 레벨의 좌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산출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산출물의 수준보다 딱 하나만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기계는 아직 인간보다는 많이 멀었다고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최근에 만들어내고 있는 저런 GPT-3라든지 뭐 알파폴드, 알파고 같은 그런 거 보면은 상당히 창의적인 산출물이거든요. 그래서 특수한 도메인에서는 오히려 인간보다 더 높은 창의적인 레벨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제너럴하게 보면은 아직은 인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 콘텐츠 분야에서도 훨씬 이제 기계와 사람의 결과물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기준이 상황이죠. 조금, 네. 지금 그래서 그 교육 관련된 그 스타트업 같은 데서 지금 이제 뭐 그 의학 테스트라든지 그다음에 학습 경로를 디자인해 준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시장을 열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1조 원이 넘는 가치를 가진 회사들이 이제 탄생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네. 교육 분야가 아마 이런 창의적인 산출물, 그러니까 요즘의 AI 결과 자체가 사실은 추상화를 이루어 나가고 하는 것들이 사실 창의성의 발달 과정이거든요. 이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교육 분야의 방향은 이미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언제나 이게 약간의 논란거리이기도 했고 항상 저희가 관심 있는 분야였습니다. AI가 사람의 어떤 능력까지 어느 정도 능력까지 커버할 수 있을까? 창의적이라는 거는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어떤 특성 내지는 강점이었는데 기계 결과물과 사람 결과물이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까지 왔다. 하지만 창의적이라는 정의를 어느 정도까지 내려야 하는지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좋은 질문 주셨고요. 장시준 본부장님께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예슬님께서 주셨고요. 코로나 이후 원격 수업이 확대되면서 성적 중위층이 무너졌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현재 개발 중인 K-에듀 통합 플랫폼이 이와 같은 현상에도 도움이 될 것인지,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측면에서 아까 학습 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중위권 학생들 수가 좀 상당히 줄어들고 하위권 학생의 비중이 높아진 부분들은 네. 뭐 어느 정도 팩트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제 발표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단순히 에듀테크 기술만으로는 해결될 것 같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교육부도 이제 등교 수업을 전제로 해서 교육 회복 종합 방안을 내놓은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디지털 기술들이 이러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좀 더 한 발짝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사실 원격 수업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좀 그 상황인 것 같은데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인공지능이라든가 데이터가 결합돼서 학생들의 아주 부족한 부분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들의 몰입감이라든가 현장감을 주기 위해서 현재 뭐 메타버스 기술들이 상당히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좀 그런 기술들이 좀 과감하게 도입된다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취약계층 학생들 좀 학업 역량이 좀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뭐 기술 발달 수준이 거기에 이르렀다고는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범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좀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학생에 따른 학습 맞춤형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학습 격차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적 중위층이 무너졌다라는 분석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벌써 시간이 한 5분밖에 남지 않아서요. 공통적으로 모든 연사분들께 마지막 코멘트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지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에듀테크를 통해 변화될 교육사회에서 앞으로 더욱 강조될 역량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제너럴하게 저희가 몇 번 언급은 했습니다만 마지막 마무리 말씀으로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먼저 팀워닝 교수님께 에듀테크를 통해 변화될 교육 사회에서 앞으로 더욱 강조될 역량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I'm not sure if you can see that picture behind me. 이 사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뒤에 있는 사진인데요. 프랑스 화가가 10년에 만든 그림입니다. 2000년대의 교육에 대해서 예측한 것이죠. 1910년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지식들이 아이들 머리에 주입되고 있습니다. 에듀텍 시대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100년 전에도 이런 개념들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격차를 극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 격차는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접근법이 전적으로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취약계층의 니즈에 맞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민간 부분은 부유층과 중산층 이상을 공략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모두를 위한 기술을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술만으로는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언급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교수님, 문병일 교수님은 네. 고등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이 긴장도 높은 은유를 받아들이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긴장도가 낮은 은유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유하는 대상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는데 이제 그 긴장도가 높다는 거는 은유하는 대상들의 외형적인 차이가 커 보여가지고 사실 은유의 대상이라는 걸 잘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것들을 이제 감지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보면은 이 은유라는 게 아까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린 추상하고도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상화된 어떤 대상 이런 걸 이제 감지하는 능력을 기르려면은 사실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은유를 감지하기 위한 직전 레벨의 빌딩 블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기초부터 쌓아가지고 빌딩 블록을 계속 추상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긴장도가 높은 은유를 감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됐을 때 하여튼 자기가 감지할 수 있는 은유의 수준만큼 자기가 기여를 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인력들의 수준 차이가 나게 될 거고 자신의 경쟁력이 결정될 거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계속 그런 걸 쌓아 나갈 수 있는 감수성의 존재 그런 걸 개발하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마지막 본부장님.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로 그 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본 역량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로부터 사실을 적시해내는 능력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부족하다는 데이터를 봤는데요. 이러한 역량이 좀 당연한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교육의 시간과 사실 좀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좀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량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모든 학생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 역량으로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에 대한 감수성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정보 너무 방대합니다. 사실 진짜 정보를 가릴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할 것이고 사실을 적시할 수 있는 어떤 판단 능력도 너무나 필요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다가 보니까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 저희 정확하게 시간 가득 채워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어봤고요. 여러분의 질문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트랙 A 시대의 요구, 교육의 디지털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Q&A 시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A의 발표와 또 토론의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요. 오후 세션은 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랙 A2는요. Z세대 온라인 배움의 방법을 묻다라는 주제로 마찬가지로 흥미로운 발표와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